개거짓말이라는 거죠. 개거짓말. 캄보디아 오기 일주일 전에 경호팀에서 사전 섭외가 왔다는 거죠. 일주일 전에? 근데 밖에서 들으니까 봉지욱 기자가 더 큰 걸 지금 또 봉지욱 기자는 뭐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지 교민들은 도이치파이낸셜이 진출한 것은 진출해서 인수한 금융회사의 실질 주주는 최은순이다. 라고 알고 봤더니 내가 이거 중요한 팩트, 그러니까 제보자에게 공익 제보자한테 들은 거라서 이건 정확할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뭐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한국 정부는 군사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늘 민생 물가에 개입해 왔습니다. 이런 선동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정권 교체된 지 지금 6월 4일 김건희가 거기 가서 어린이 안고 찍은 사진 있잖아요. 사전 섭외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그 병원에서? 네. 그리고 변상욱 선배 통해서 그 헤브론 병원이라는 데가 한국인 선교단체가 설립한 병원이에요. 현재. 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거 듣고서는 홍사훈 당신 말이 맞다. 그때 그 어린이를 찍은 집이 원래 김건희가 그러니까 그 전날 헤브론 병원에 가서 그 심장병 어린이들을 보고 거기서 로타라는 어린이 심장병 어린이가 심장병이 매우 심한데 김건희 여사를 꼭 보고 싶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 다음 날 그 앙코르와트 배우자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 전격 취소하고 스토리를 그랬지. 그 집을 찾아갔다. 이 감동 스토리로 만든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만든 스토리는 예정에도 없던. 그렇죠. 예정에 없었는데 김건희를 보고 싶다는 아이의 얘기를 듣고 개거짓말이라는 거죠. 개거짓말. 캄보디아 오기 일주일 전에 경호팀에서 사전 섭외가 왔다는 거죠. 일주일 전에? 그래서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원래 저 사진이잖아요. 사진만 띄워주세요. 원래는 저의 이름이 로타라는 어린인데 아니 물론 저 헤브론 병원은 매우 좋은 일을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병원이 잘못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뭐 대통령이 부부가 와서 자기네 병원 후원하고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고 좋죠. 그거는 실제로 저 로타 어린이는 한국에 아산병원 와서 신장병 수술 받고 갔어요. 근데 원래는 저 집을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었어요. 다른 그 여자 어린이에 조금 쟤는 좀 덩치도 크잖아. 14살. 그렇죠. 어린이도 아니에요. 중학생이에요. 여자 어린애를 원래 걔가 심장병이 심해서 걔를 섭외를 이제 헤브론 병원에서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경호처에서 좀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일주일 전에 이미 일주일 전에 그 여자 어린이를 사전 리허설까지 했다는 거야. 그 여자 어린이 집을 가봤더니 거긴 좀 치안이 좀 문제가 있겠더라. 그래도 대통령이 영부인이 가는 건데 환경이 얘 말고 다른 애 없냐 했더니 그래서 이제 로타를 이제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리허설하고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캄보디아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나라다 이런 그리고 영부인이 어쨌든 김건희가 가서 이렇게 공식 일정도 취소하고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저런 어린이집을 방문했구나. 그러니까 캄보디아 가기 전에 이미 그 배우자 프로그램은 하지 않고 저기를 가기로 결정돼 있었던 거네요. 떠나기 전부터. 배우자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명태균 꿈이 뒤숭숭해서 뭐 그 했는지 아니면 어쨌든 헤브론 병원 가고서는 그 다음 날 바로 저 로타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거야. 이미 일주일 전에. 근데 그 헤브론 병원 선교단체에서는 이게 사실은 다 예정돼 있었고 리허설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이거 미담으로 막 흘러버리니까 원래 그런 건가? 원래 근데 그건 아니더라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일가가 하는 거는 항상 뭐 할 때는 목적이 있는 거야. 우크라이나 들어갈 때도 왜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한국에서 그 홍수 나서 50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나갔는데도 참사가 벌어졌는데 결국 기어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갔어? 삼부토건 주가를 왜 의심하고 목적이 있는 거야. 아니 그때 우크라이나 들어간 날 삼부토건 주가가 5,700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렇죠. 목적이 있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 ODA 자금하고 연결해서 의심해봐야 된다. 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그 사진도 저한테 전화 온 분이 원래 집이 저렇다. 그래서 자기가 그 후에 후인가 리허설 때인가 하여튼 찍은 집이 저렇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물론 저기서 그때 뭐 한참 뭐 조명 설치하고 뭐 이랬다는 썰이 있었잖아요. 조명은 안 썼대. 조명 여러 가지 물어봐. 그 자연광 채광이 들어와 갖고 조명을 쓸 필요가 없이 뭐 조명은 안 썼다. 조명은 안 썼을 때. 저거는 제보 받으신 사진이네. 그러니까 이 방송 듣고 캄보디아 쪽에서 이제 제보가 오기 시작했네. 네, 그러니까. 근데 밖에서 들으니까 봉지욱 기자가 더 큰 걸 지금 또 봉지욱 기자는 뭐걸 기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일단 모르겠는데 입으로 약간 털고 나서 저희 팀은
하도 고생을 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오세훈 보도 시작해서 사실 명태균 게이트 보도 마무리는 저희가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오세훈, 홍준표 출마 못하고 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하게 된 건 뉴스타파의 보도가 컸죠.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저는 홍상훈 선배 얘기 듣고 처음에 관심을 가졌는데 여기 와서 이제 제가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보가 많이 오는데 일단은 히림 건축 사무소가 네. 캄보디아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도이치모터스, 도이치파이낸셜이 진출했죠. 히림이 진출했죠. 이제 김건희 관련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가까이 점. 지내는 기업들이죠 다. 그리고 2022년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대외 경제 협력 기금 예. EDCF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ODA의 이제 일환인 것 같아요. 대외협력 차관. 예, 개도국에 이제 돈을 저리로 싸게 빌려주는 건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빌려준 돈으로 뭐 다리 짓고 뭐 도로 건설하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EDCF 사업에 우리나라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께서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도이치파이낸셜 애들이 돌아다니고 히림까지 파이낸셜 왜 여기 와 있지?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2 금융기관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히림 건축사무소까지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이 4배 증액됩니다. 4배. 캄보디아가. 네, 원래 7억 불이었는데 당선되자마자 이거를 15억 불로 늘렸다가 지난해에 30억 불로 늘립니다. 30억 불로 늘리면 거의 5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한 4,500억 정도. 4조 2천억이지. 그렇죠. 4조 2천억 정도 되잖아요. 전체 예산 예. 전체. 그러니까 2번 뻥튀기가 된 거예요. 2배씩. 근데 여기에 분명히 수상한 점이 많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지 교민들은 도이치파이낸셜이 진출한 것은 진출해서 인수한 금융회사의 실질 주주는 최은순이다. 라고 자기들끼리는 소문이 나 있다. 의심을 하고 있는데다가 확인해봐야 그렇죠. 되지만. 그러니까 막 거기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는. 근데 이런 거예요. 일이 있기 전부터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그런 소문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있는데 어차피 도이치파이낸셜 진출한 게 2023년입니다. 2년 전부터 네. 이런 소문이 그렇죠. 이것은 실 소유주가 최은순 씨래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문이 일부 그 지분이 들어가 최은순 거다라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의 그런 여러 가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 2번에 걸쳐서 2배씩 증액된 이유. 근데 초반에 저희가 통일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통일교는 그 메콩강 프로젝트가 좌초됩니다. 좌초. 보니까 메콩강이 우리나라 한강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거기 내륙을 이렇게 관통하는. 그거는 통일교와의 사업은 좌초가 되고 우리가 그때 예측했듯이 통일교도 얘들은 그냥 제끼고 우리 직접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감을 불어 넣어준 네. 거죠. 통일교가. 갖고 지금 그 캄보디아 현지 탐사 기자를 저희가 섭외해가지고 같이 취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훈센 총리, 그러니까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없이는 뭘 이렇게 빼먹질 못하거든요. 이게 인스파이어드 바이 통일교고. 그게 저도 하나. 잠깐만 내가 이거 맞아 한번. 그 헤브론 거기서 네. 지금 저한테 얘기해 준 분이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캄보디아 현재 한인회 있잖아요. 예. 한인회가 가장 빠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뭐든. 그래서 한인회 회장이 여러 가지 저는 아직 통화를 못했고 다음 주에 그래서 소개를 받기로 했는데 캄보디아 가시겠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점점 무르익고 있어 지금 막 점점 뭐. 주말에 다녀오세요. 근데 그분이 주말에 하여튼 이번 주에 캄보디아 가서 한인 회장을 한번 좀 저희가 좀 알아봐 주겠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 가지 좀 얘기는 해주는데 그냥 전해 들은 거라서 이건 확인이 안 된 거라서 그거는요. 확인이 안 된 거라서 제가 말은 못 하겠어요. 히림이지. 처음에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건진하고 그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 주고받은 문자에 히림 대표도 같이 봅시다. 그 문제 좀 통일교는 굉장히 꿈에 부풀었잖아요. 막 드디어 우리가 메콩강 프로젝트에 메콩강 프로젝트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말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통일교 말고도 거기서 침을 발리려고 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통일교 입장에서는 이게 드디어 꽁돈으로다가 우리가 이거 한번 해먹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뭐 희망에 부풀었던 거잖아요. 근데 히림 대표도 같이 보자 했는데 히림이 여기 왜 끼지 했는데 딱 보니까는 본 기자가 아까 밖에서 말하는데 현재 지금 캄보디아 히림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통일교는 너 이제 나가 하고 히림을 자기 사람들인 자기 말이면 다 이익을 갖다가 먹지 않고도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일해줄 도이치파이낸셜이나 히림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간 거 아닌가. 히림이 딱 거기서 나오니까.
통일교 대신에 도이치가 들어간 것이다. 그렇지. 내 사람들. 그렇게 의심하신다. 예. 네, 그래서 그 연속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통일교가 소위 이제 인스파이어드 바이 통일교인데 이 구조가 이거는 통일교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투입된 선수들이 도이치나 히림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통일교는 목걸이라도 돌려달라. 준 목걸이 돌려달라고 했죠. 지금 관련해서 하나 또 얘기할 게 그 대통령실 직원 브이로그 찍었다는 그 사람 있잖아요. 브이로그 관두면서 그 신모 행정관. 회사 관둔다고 하면서 영상 찍은 영상 있으면 준비해 주세요. 예. 영상 보여줄 건가요? 영상 있으면 준비해 주세요.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내가 이거 중요한 팩트, 그러니까 제보자에게 공익 제보자한테 들은 거라서 이건 정확할 것 같아요. 영상은 없고 좀 캡처해 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진하고 따라 나가는 걸로 네, 보고요. 본인이 이제 대통령실을 관두면서 김건희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었다고 하는 네, 그 사람에 관련된 내용인데 서랍 비우라고 해서 비웠다라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한테 다 있는데. 예. 좀 보여주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 공익 제보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왔냐? 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온 거예요. 예. 2021년 9월경에 그때는 윤석열이 아직 대통령이 안 됐을 때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출마 이후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젊은 회사 직원, 그러니까 회사 사진 작가래요. 사진 작가의 이력서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먼저 예. 명태균 씨가 네, 김건희에게. 예. 네. 그래서 이 이력서를 보내주고 이 사람 괜찮다고 추천을 해줬대요. 명태균이가. 예. 그리고 각종 행사 이제 동행을 시켜봐요. 예. 그리고 사진 촬영도 시켜보고. 그래가지고 그 촬영한 걸 가지고 보도 내용에 내보기도 하고 이제 그때까지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그 특이한 사진 찍은 게 아니라 이제 정상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데 그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 사진 전공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 그분이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 측에서 윤석열 당선 후에 이 사람을 대통령실 사진 전담 행정관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만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젊은 친구고 당사에 이제 당시에는 아마 일산에 살았던 걸로 얘기가 되는데 이 사람을 누가 그러면 연결해 줬느냐? 아까 명태균이 연결해 줬다고 했잖아요. 예. 그 명태균에게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김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의 후원회장이 김한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의 후원회장이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명태균에게 연결을 해서 이 사람 괜찮다 한번 좀 써봐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세훈의 후원회장이 명태균 씨를 통해 가지고 저 사진사를 추천했다? 네. 그리고 그게 거네. 2021년 9월부터 써봤다는 거죠. 직접 진짜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그래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2022년 3월에 당선이 된 이후에 여사의 전담 사진 작가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되게 사회 경험도 없고 학교 되게 졸업하자 젊은 바로 친구잖아요. 학교 예. 졸업하자 바로 대통령 자기 말년은 25살부터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얌전히 있어야 되고 조용히 이 눈치를 잘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얘가 들어와서부터 되게 태도가 이상하다는 거잖아. 이 용산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아나무인이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은 이미 그 작년부터 여사랑 관계가 있어가지고 여사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여사의 모든 신기 같은 걸 다 경호하면서 여사가 원하는 종류의 사진을 찍어왔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들을 그러면 그렇지. 그런 우리가 저 사진 이 사진보다도 마포대교 사진이 아마 제일 마포대교 좋았을 마포대교 사진도 띄워봐. 네, 이런 게 다 저런 거랑 이게 다 하는 거. 이 친구가 예. 저는 이게 논란이 되기 전에 사실은 저희가 이거 다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를 해놨는데 이 친구가 모 사이트에 본인이 대통령실에서 찍었던 사진 전체를 한 500장을 다 올려버렸어요. 업로드 해놨어요.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공개 안 한 사진도 엄청 많이 포함이 돼 있다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 본인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본인 아버지도 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사 가고 집 이사 가고 이런 것도 있고. 김건희 씨하고 무슨 관계예요? 근데 아까 저 노영 변호사가 얘기한 게 설득력이 있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이준석 쪽이었다가 김명태균이 뭐 추천했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거는 제보 내용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명태균 씨가 아마 사진 작가인가를 저 기억이 나네요. 말씀하시니까 저런 얘기는 있었는데 저분이 들어와서 왜 저랬는지는 저분만 왜 그랬대요? 왜 저러느냐가 바로 그거예요. 2021년도면 아직
후보일 시절이고 네. 실질적으로는 그 캠프에서 으쌰으쌰할 때고 예. 아직은 당선이 안 됐을 때였고 그때는 이재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불안감이 많이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끼리 막 엄청나게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뭉쳐가지고 우리 꼭 이번에 이재명을 없애고 우리가 당선돼야 된다 막 이러면서 계속 저 사람들 쫓아다녀가지고 사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저 여사 마음에 참 든 거야. 왜냐하면 항상 여사가 가운데 있고 항상 여사가 중심이고 항상 여사가 예쁘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너무 기뻐하는 데다가 이거 김한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이 온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데다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마사지를 되게 잘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하고의 관계가 되게 좋았대요. 근데 어쨌든 당선이 됐잖아요. 되고 나니까 너 내 전담으로 와서 일을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당연히 됐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대통령 되는 과정까지 몽땅 다 내가 사실은 다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가 보기에 이 사진 저렇게 예쁘게 잘 찍어놨어. 특히 여사 위주로. 그런데 그 사진을 내가 딱 쓰려고 그랬더니 야 이건 여사 위주로 나왔잖아. 이거 화보잖아. 안 되잖아라고 위에서 당연히 커트를 할 거잖아요. 그런 초반에 그런 얘기 되게 많았었죠. 뭐 김건희 SNS냐 인스타냐 대통령실 그랬죠. 홈페이지가 그러니까 그거를 윗선에서 자르고 하지 마라 그랬을 거 아니야. 했는데. 자기가 더 상사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딱 들고 그대로 올라간대요. 김건희한테 가가지고 누가 잘랐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딱 실명을 걸어놨대. 누가 나한테 A부터 Z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거를 하지 말라 그런다. 여사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위에서 다시 오다가 쭉 내려온대요. 그대로. 토시부터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말한 사람 누구야? 이건 내가 허락할 건데. 이래가지고 이 사람만은 그 누구도 거역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 정확하게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그 구급 행정사 사진 작가 사진 잘 찍는 그 사람이 명태균이 밀어가지고 혹은 김한정의 입김으로 올라간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그런 제보를 받았다. 네, 근데 그럴 것 같아. 근데 저거는 맞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빼라고 했더니 그건 맞아요. 대통령실에서 이건 대통령실의 주인은 대통령이어야 하는데 네, 맞아요. 초반에 왜 김건희 센터 본능이라고 그러죠. 김건희 사진이 다 가운데 있는 거야. 자기들이 보기도 이상해가지고 그걸 시비를 걸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바지가 이상한 사진이 많았어요. 윤석열 바지가 진짜 앞으로 입었냐 뒤로 입었냐. 그리고 옆에 서 있는 김건희는 막 말끔하게 나오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둘을 찍었는데 한 명이 너무 이상하게 나오면 아무리 다른 한 명이 잘 나와도 그거 버려야 되잖아. 더군다나 대통령이 잘 나온 걸 중심으로 써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거꾸로. 이 여자분만 예쁘게 나오면 이 남성분은 뭐가 나오든 간에 무조건 찍어 올렸잖아요. 그렇지. 그게 나는 미스터리였는데. 그게 다 이 사진사를 통해서 김건희가 픽을 한 것 같다. 예. 지기현 판사는 어떻게 됩니까? 특검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 당연히 행사 안 할 거고 도장만 찍어주게 되면 이제 특검 추천이 이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럼 추천은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에서 오는 중에 한 명을 특검 추천하면 그 특검이 결정되자마자 특검 보도 임명하고 다 이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20일 정도 기간 두고서 이제 그 인프라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이 6월이니까 빠르면 7월 초에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 팀에도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이게 워낙 혐의 사실이 많으니까 그 특검에 들어와서 우선 내란죄 관련된 게 좀 되게 급하거든요. 그래서 내란과 관련된 게 11가지인가 아마 한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올 검사들 그다음에 검사 밑에서 일할 특별수사관 다 이제 조직을 정비해요. 그리고 나면은 그 담당자들에게 윤석열 재구속과 관련된 이 입증 자료와 영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을 다 정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서 그거를 법원에 이제 올리면 법원에서 재구속을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기현 판사는 지금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네, 지기현 부장이 지금 하는 것과 별도로. 예를 들면 외환죄 같은 건 거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외환죄 하고 있는데 지기현 부장은 여기서 막 빨리빨리 처리해가지고 윤석열을 보내버리려고 하거나 봐주려고 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번 특검 지난번에 그 김용민 의원 나와가지고 설명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번에 이게 정리가 되면 오히려 이미 하고 있는 재판부하고도 같이 합쳐가지고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구속을 시켜가지고 여기라도 별개를 좀 처분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여러 개 되게 많대요. 할 수 있는 이 건이.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느냐 아니냐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가 됐다. 네, 특검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합칠 수도 있고 병합할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특검 인력난이 있다. 구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가 있던데 정반대로 구하기가 쉽다. 혹은 줄 서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어느 쪽에 네, 저는 특검 쉽다고 생각해요. 지금 특검 하고 싶어하는 검사들이 되게 많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거기 안 끼어 들어가면 나의 인생을 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게 검사들이 전체가 한 300명이 이제 넘어요 중앙지검이. 그 중에서 120명 정도 차출하는 건 별로 문제도 아니고. 또 꼭 중앙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우선은 내란 특검 먼저 하면은 그게 한 60명 정도 이제 먼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특검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도 특별 수사관으로 들어갔어. 이거 특별 검사도 들어갔어. 출신이나 판사 출신이나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특검을 맡으려고 하면 겸직을 못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변호사 일을 못 해가지고 그 수익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그 정도는. 왜냐하면 이게 1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장기적으로 최장 170일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래도 공수 유지하려고 하면 3년간 가고 그래요. 그 이후에 거기 등록 월급 나와요 다. 근데 그게 본인의 변호사 수익보다 훨씬 적으니까. 본인 수입보다 훨씬 적은 거는 맞아요. 그래서 특검 보들이 보통 공소유지 하러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있는 특검 보들이 또 많아요. 본인은 특검 보들이 하면 돼요. 그래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특검들은. 네, 그건 어쩔 수 없는데. 3년이나 묶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하겠다고 줄 서왔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 쪽이에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동안 수많은 특검보다 다 하고 싶어 했었어요. 다만 지난번에 박영수 특검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빨리 줄여달라고는 했었었고 그 이전 것들은 다 빨리 끝났어요. 본인이 그래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특검 복까지는 아마 안 시킬 것 같고 만약에 시키면 특별 수사관이나 이렇게 밑에서 아래 것들 일하는 거 시키겠지. 당적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아니 당적은 1년 지나면 끝이에요. 네. 당적이 있었어도 1년이 지났잖아요. 1년 지났어요? 나 지났죠 당연히. 당적 없어요 지금 현재. 네. 그 재밌는 소나무당이라고 있었는데. 아 소나무당이구나. 비밀처럼 얘기하는 소나무당이라고. 소나무당 5월달에 나왔고 그거 내가 3개월 동안 도와주려고 갔었던 거고. 네, 그 이후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문제는 연락이 안 와. 연락이 안 와. 문제는 연락이 안 와. 왜냐하면 이게 6개월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 모든 제보가 온다고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샤르망 사실은 근데 원래는 그레이스죠. 그 사건 당시에 그레이스 그 업주가 이제 건너편에서 2층인가에 영업을 하고 있고 제보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대선 끝난 이후에는 잠적 그만 문 닫고 그러니까 옮겨서 장사를 하다가도 그만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업주가 잠적을 하면 쉽지 않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법원이든 뭐 공수처든. 김기현 판사 건은 조용히 사그러들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업주가 잠적을 하면. 네, 근데 사실은 그 업주 입장에서는 지기현 한 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 장부가 열렸을 때 완전 그 판도라가 열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개 수영장이 새로 떴어요. 그거 개 수영장이 아무래도 봐도 맞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관상용 수영장이 있다라고 한 게 이제 그 부분인데요. 관상용 수영장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눈으로 수영장이? 미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개수영장은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개수영장이라고 해도 그 저 물의 양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특정 시기 서영교 의원인가요? 그 저기에서 말씀하시던데 뉴스에 집중적으로 김건희 등등 관련해서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올 때 사용량이 같이 늘어난 가운데서도 또 늘어난단 말이죠. 그 뉴스가 집중될 때. 개수영장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물을 능가하는 사용량이 있으니 뭐 특정 기간에 5m, 2m 깊이가 80cm라고 하잖아요. AI에 물어봤더니 저 정도 8톤 정도래. 8톤? 그런데 그때 보면 2023년 6월부터 막 수돗물 사용이 급증했는데 그때는 하루 평균은 한 55톤 정도를 썼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물을 계속 흘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저것만으로는 사실 안 그래도 그때 저도 여기 나온 이후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상하수도 전문가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방송을 매일 보세요. 그러니까 연락이 온 게 4인 가족의 경우에도 한 달에 30톤 정도 쓴답니다. 한 달에? 네, 한 달에 30톤 정도 쓰고 만약에 저런 자쿠지가 있는데 저게 5m, 1m 풀이다, 5m, 2m 풀이다고 하면 저게 5톤, 한 달에 150톤. 저기만. 한 달에. 근데 그걸 매일 갈았다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4,500톤이잖아요. 만약에 매일 갈았다고 치면 그런 걸 보고 만약에 경호동에
상수도까지 연결이 돼 있다면 물이 그거 되게 황당한 그 양은 아니다. 저런 게 라는 게 이제 상하수도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경우도 있대요. 그 상하수도가 균열이 나거나 손상된 상태에서 물이 계속 샜을 확률도 있는데 사용량이 월별로 다르잖아요. 네. 그걸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닌 것은 말하지 않는 것으로. 근데 지금 제가 나온 거 보니까 저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 제 아는 분도 저런 걸 갖고 계신데 집에 목욕탕. 저게 원래 저런 걸 목욕탕 사진 다 있죠. 저 수영장 같은 걸 띄우면 저게 호화 주택이 돼가지고 세금이 엄청나게 내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래서 저걸 불법으로 그냥 만들거든요. 저런 거는 주로 그 손자 손녀가 있는 집에서 그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주는 거. 저거는 성인이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 저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저거는 개야. 그렇죠. 그거밖에 할 수. 그러니까 시점상으로는 수돗물 사용이 급증하는 거하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사진이 지금 구글어스 그 지도에 보면은 나오긴 나와요. 사이즈가. 그런데 저게 2023년 4월 27일에 구글어스 사진이 가로 전 사진이거든요. 네. 그때는 없어. 그러니까 2023년 4월 이후에 저 수영장을 만들었다는 건데 네.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한 게 2013년 6월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그 4월 이후에 저 수영장을 개수영장을 만들고 하지 않았나? 그럼 누가 저 수영장을 만들었느냐? 왜냐하면 2022년 12월에 공사는 다 끝나고 입주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히림은 대통령실이었고 21g하고 에이노마드라는 그 맞아요. 회사가 한남동 관저 공사를 네. 했잖아요. 12월에 다 끝났단 말이야. 네. 거기도 지금 매우 의심스러운 지금 수사 대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지만은 그럼 저 공사는 서비스로 하면 AS 차원에서 해줬나? 그러기엔 너무 크죠. 돈이 많이 대리석이나. 개가 많잖아요. 개도 12마리, 많고 12마리. 그거는 수영장이 아니라 저는 개 목욕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저기 개 사람이 목욕탕. 들어가긴 자, 좀 그렇고.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 나 로타 한 마디 더 네? 해야 되는데. 네, 고맙습니다. 먼저 가시고. 그래서 로타가 한국에서 신장병 끝나고 예. 다시 헤브론 병원으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분들이 한번 그래서 병문안 차를 한번 갔었대. 네. 그랬더니 그 헤브론 병원에서 지금 이제 거기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들이 다 왜 왔느냐, 뭐 물어보느냐 취지를 다 적게 하더라는 거야. 네. 그래서 아니 이걸 왜 적느냐, 우리 로타 지금 병문안 하는데 그랬더니 한국의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야. 누가 앞으로 취재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보고해라. 체크해서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아주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경호처 문제가 항상 좀 걱정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내란에 가담한 경호처 간부 5명을 싹 다. 대기 발령시켰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합니다. 시원해. 이거 진짜 걱정 많이 됐었는데 이건 좀 시원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실은 그 대통령 취임 선서하는 날 혼란이 있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싸웠죠. 네. 경찰과 경호처 간에. 네. 대통령이 직접 경찰이 근접경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왜?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렇죠. 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총 들고 야 칼 쓸 수 있어? 총 쓸 수 있어? 그 명령을 받들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통령 그 근접경호를 시킵니까? 네. 사실은 그날 즉시 했어도 국민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네. 너무 당연한 조치고요. 너무 당연하죠. 저는 차제에 사실은 법을 내놓기도 했는데 대통령 경호처 직제를 소속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경찰이 경호하고 있어요. 대통령. 네. 예.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들은 얘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좀 걸릴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외부 경호 인력이 군하고 경찰이 같이 나와 있잖아요. 이쪽에서 군 쪽에 우선적으로 빠지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호처와 경찰의 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네. 정리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네. 금방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윤석열 일당에 부하 내동했던 경호처 직원들을 네. 어떤 방식으로든 속아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그 부분들은 아마 우리는 모를 겁니다. 진행 상황을. 군을 먼저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군을 진짜 제일 먼저 빼야 돼요. 왜냐하면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 체포 방해할 때
경호처에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경찰하고 군에. 네. 경찰은 다 거부했어요. 그렇죠. 근데 군은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내 아들이 저기 가서 맞아. 군대 보낸 엄마 아빠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내 아들이 왜 저기 가서 저 내란 우두머리 방어하는데 내 자식이 군대 성스러운 국방 의무를 하러 갔는데 왜 저기서 내란 우두머리를 방어하고 있냐. 그 군은 오염된 습니다. 적어도 네. 그 시점에서. 네네. 그렇다면 군부터 빼는 게 맞습니다. 군을 1차로 빼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관을 어떻게 할까는 차분하게 아마 정리에 들어가면 된다. 경찰 중심으로 갈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군, 경찰, 검찰 이 세 개 조직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군은 어쨌든 폐쇄성이 존재합니다. 네. 검찰도 폐쇄성이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또 소수의 과두제적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요 숫자도 많고요 실제로 민생을 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른바 지휘 구조가 굉장히 위원회 체계로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즉 민주적 통제가 가장 용이한 곳이 경찰이다. 그런 흐름으로 잡힐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간부 5명은 대기 발령 시켰잖아요. 본부장급. 네, 본부장급. 그 본부장 밑에 말 잘 들었던 사람들도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것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네. 그렇게 뭐 이 역적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네. 명령이었기 때문에 수행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에게는 저항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명령 체계가 있는 곳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아주 그 일을 많이 합니다. 네. 오늘 또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 함께 비상경제회의를 했어요, 오늘. 근데 지난번 그 국무회의 할 때 그 행정편의주의로 유상임 그 과기부 장관이 엄청 혼났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했잖아요. 맞아. 행정편의주의 얘기를 했으니까 대변인이. 그렇죠. 벗어나라 행정편의주의에서. 아마도 박살 났는데 저렇게 그래도 좀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는데 오늘 참 공교롭게도 회의 시작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유상임 장관을 마치 뭔가 좀 달래는 듯한 모습이 그래요? 연출이 됐어요. 난 이거 개인적으로 혼자서 재밌더라고. 그 장면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다시 2차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며칠 안 됐죠. 우리 유 장관님 잘 계셨죠? 네, 다들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2차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행정편의주의. 그러네. 박살 났던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쓱 한번 좀 달래주기가 아닌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웃어봤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회의에서 나왔던 이제 내용이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물가 문제,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라면이 그 2,000원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 잠깐 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아무래도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제가 좀 눌러놨던 것들이 뭐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그런 부분 많이 좀 오른 부분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 보고 FM 코리아 같은 바보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뭐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라면 값도 제대로 모른다고 엄청 조롱을 하더라고.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네. 그러면서 라면 하나에 뭐 800원짜리 막 올리고 자기들끼리 바보라고 막 희덕거리고 그래. 네네. 야 제발 좀 뉴스 좀 보고 살아. 바로 하루 전에 라면값 2,000원이라고 기사가 쏟아졌었어. 그래서 물어본 거야. 이 바보들아.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제발 좀 뉴스 좀 보고 살아 이 FM 코리아 바보들아. 하지만 너네들 미워하진 않는다. 아우 조롱. 실제로 6월 8일에 이런 기사가 많았고 그리고 그 라면 가격이 2,000원이 육박하는 게 10개가 넘는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컵라면 삼각김밥 음료 먹으면 6,000원 나온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쏟아졌었어. 그러니까 아까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게 맞아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윤석열 한덕수 탓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스운데 역대 정권 교체기 때의 기사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민생 경제 TF 이런 걸 만들어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기 때 특히 이렇게 민생과 관련된 소비재 산업하는 회사들이 가격을 올려버려요. 왜냐하면 정부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틈을 타는 거예요? 네, 많이 그렇게 했어요. 한번 97년, 2002년 한번 기사 검색해 보세요. 나옵니다. 그래서 늘 정권 교체기 때마다 현직 대통령이 그런 TF를 만들거나 또는 뭐 하다 못해 박근혜가 유고 시절에 황교안도 그런 관리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 한덕수 시절에 그런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결국은 되돌릴 수는 없고 지금부터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주요 품목들 우리나라는 늘 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조절을 합니다. 정부가 어떤 뭐 대한민국의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정부가 뭐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한국 정부는 군사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늘 민생 물가에 개입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안 하면은 언론으로부터 죽도록 얻어맞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물가 관리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니 부처 이름이 물가 관리 담당 부처가 따로 있어요, 아예. 실제로 물가 관리를 한다고요. 근데 그 당연한 일을 윤석열이 워낙 안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은 막상 그 언론을 체크를 하셔서 그걸 담당 장관에게 물어봤는데 장관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앞으로는 그 일일이 장관들이 모든 걸 다 알기 어려우니까 실국장까지 배석을 시키라는 주문을 거기서 한 거예요. 니들 지난번에 그렇게 깨져놓고도 기사도 안 보고 들어온 거야 이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어제 저런 기사가 쏟아졌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늘 아침 기사인가 제가 살짝 헷갈리는데 어제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모 경제신문에서 정권 교체 돼도 횟집 손님 하나도 없어. 또 시작. 내 인생이 횟썰듯 썰린다. 뭐 이런 기사를 했어요. 진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정권 교체돼서 또 시작이야. 횟집에 손님 없다고 이런 기사가 또 시작이야. 어제 났네요. 어제 났죠. 한국경제 횟썰듯 뭐 이렇게 그 키워드로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맞아요. 또 시작이야. 조선일보는 사흘도 안 돼서 월세 비명 지른다기 제목으로 뽑혔어요. 또 시작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물가 관리 잘 해야 되고 우리 특히 국민들이 그 장바구니 물가 관리 잘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동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정권 교체된 지 지금 6월 4일 오늘 6월 9일이잖아.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근데 무슨 회 썰리듯 인생이 썰리고 있대. 이런 기사를 야, 내가 그 기사 보다가 진짜 와 그러네. 야, 아니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 회 썰고 이거를 썰면 내 인정. 그래야지. 그러면 인정이라고. 윤석열 정부는 맨날 전 정부 탓했거든요. 그렇죠. 진짜.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들이 경제 기사 볼 때 기준과 원칙을 정하셔야 돼요. 개별 사실을 가지고 전체 인장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나 수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보시고 그 경향성을 읽어야지만이 실제로 경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서 인터뷰 하나 딸랑 해놓고 그렇죠. 횟집 사장님 얘기 하나 딱 해서 인생이 회 썰리듯 썰린다. 이게 무슨 기사입니까? 솔직히.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도 그랬었어요. 네. 또 그럴 거예요. 그때 그 간장게장 신사동 거 찾아가가지고 다 죽었다고 그걸로 뭐 난리도 아니었어. 내가 그럴 거라고 했는데 역시 또 그렇게 가고 있군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활하기 짝이 없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참 어린데 구태야. 맞아. 나는 이거를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 교활한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말까지거든.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 임기를 조금이라도 더 끌 요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5가지 개혁안을 던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월 전당대회 치르자. 그러니까 자기 임기를 좀 더 3개월 늘려갖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5월 10일 새벽에 있었던 대선 후보 바꿔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좀 진상 규명하자. 그리고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번에 던졌더라고. 네. 그러니까 바로 친윤계 의원들이 그래. 그럼 너를 잘라야겠구나. 그래서 김용태 자르겠다고 또 난립니다. 엉망진창이야. 국민의힘 엉망진창이에요. 앞으로 국민의힘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은 가장 큰 문제가 망할 힘이 없어요. 망해야 되는데 망해야지 사실은 새롭게 건설하고 기둥도 세우고 하는데 망할 힘조차 없는 정당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리멸렬하면서 골마 터져갈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김용태 이야기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게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내란 특검법 찬성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핫바지 아닙니까? 친윤들의 핫바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곧 싸그라들 거다. 네. 9월까지 저는 못 버틸 것으로 봅니다. 9월까지는 버티기 어렵다. 네네. 네. 너무 머네. 그래 죽을 힘도 없다, 망할 힘도 없다. 망할 힘도 없다. 예, 그런 정당을 좀비 정당이라고 하는 네. 거죠. 죽을 힘이 없어. 진짜 너무 힘들어 국민의힘. 김용태는 전광판 고장난 거 아니었죠? 아니야. 김용태는 고장 안 났어. 김용태는 최상병 비석 눈물 흘리면서 닦았지. 그런데 안 들어왔어. 나갔어요.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앉아 있다가 나갔어요. 앉아 있다 나갔고 김용태. 몇 사람들 앉아서 찬성 표결을 하거나 반대 표결을 끝까지 한 사람들이 뭐 한 7명 있었던 것 같아요. 김용태. 진짜 구태 정치야. 주진우 의원이 나와서 반대 토론을 하는데 사실 보통 이제 막 그러면 샤우팅을 한단 말이에요. 앉아 있다가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다는데 별로 샤우팅을 할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 저 그냥 말거나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알았어. 그런 것 같아. 네. 맞아요. 어차피 거부권 없어. 거부권 없다고 150개만 넘기면 돼. 진짜 심각합니다. 근데 그때 의원들이 정말 효능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 표결하던 세계 특검법 통과될 때. 왜냐하면 그거를 몇 년을 그것 때문에 맞아요. 거부권 해가지고 근데 점점 세져 갖고 났잖아요. 이번에 정말 센 특검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6월 3일 날 밤보다 지금이 더 통쾌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근데 정말로 그 표결 그 횟수만 따져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본회의 통과되고 거부권 해갖고 다시 재의결하고 이게 한 안건에 한 네 번까지 한 경우도 있어. 4번, 3번 막 그랬단 말이야. 표결하면서도 이거 하는 뭐 하나. 그런 생각도 왜 들고. 찍고 여기 왜 있나. 근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야. 너무 중요했어. 왜 찍고 있나는 아니고 그 중요했어. 그때도 한번 이번에 그래도 몇 명이라도 더 넘어오지 않을까? 몇 명이라도 더 넘어오지 않을까? 패를 쪼다가 실패하고 쪼다 실패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표결하면서 너무 마음이 편한 거죠. 네. 정권 교체. 거부권 없다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 통과에 대해서 크게 반발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얼마나 어렵게 된 건 줄 아니까 그러니까요. 반발이 없어. 예, 뭐 역풍 이런 건 일절 없습니다. 그 썼다는 게 이제 중앙일보 죄송합니다. 중앙일보 출신이신데 뭘 죄송해. 이거 언제 120명 일선 수사 그 힘들어진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200명 들어갔던 검사들이 150명이었죠. 이재명 수사에 150명이 투입됐었다고. 한 사람 때문에. 예. 이번 특검 다 합쳐서 120명인데 그것 때문에 검찰 무너진다고 한 걱정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 같은 신문에서 150명이 떨고 있다고 같은 신문에 썼어요. 지금. 네. 그럼 뭐 그 사람들 다 뺐으면 되겠네 그러면. 그 150명 떨고 있는 사람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의 천박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SNS가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많이 알아야 돼. 일단은 누구의 SNS 글이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이단비예요. 이단비 사진부터 올려주세요. 이단비 국민의힘 인천시 의원입니다. 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글을 남겼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 SNS에 한 네티즌이 이제 이런 글을 올려요. 이준석이 학벌은 높은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남들보다 잘 본 사람이라는 뜻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테스트다. 그럼 이준석 민주주의 시험장의 시험 성적은? 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단비 인천시 의원이 댓글로 넌 학벌도 안 좋지? 라면서 웃어 키키 이렇게 천박한 거지. 조롱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맞받아칩니다.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수준이 뭐냐 이랬더니 극좌들은 직업과 학벌 좋은 사람 비난하면서 그럼 너는 직업이랑 학교 어디냐고 물어보면 왜 부들거림? 키키 하면 또 웃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에휴 그래서 10대부터 어떻게 살았길래 넌 그 모양으로 사니? 학벌은 10대라며 20대는 직업 30대는 가족일까 계속 비아냥거립니다. 넌 그중에 언제 성실하게 살았니? 야. 아니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전망을 만드는 게 정치인의 역할인데 이자는
취약계층을 조롱해. 그리고 세상에 누가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냥 학벌 좋다는 이유만으로 누가 비난을 합니까? 그 좋은 학벌로 나라에 엄청나게 큰 해악을 끼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던 거지. 그렇죠. 아, 나는 이 네티즌이 박주민 의원이었으면 좋겠네. 댓글로 나 서울대다. 아무 말 못하게. 아, 그런 일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박주민이 생각났어요. 요 장면에서 스위트 레인이시더라고. 단비. 정치할 기본적인 인성과 소양을 가지지 못한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경제는 약육강식이 작동됩니다. 자연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입니다. 근데 정치가 존재하는 것은 소득, 그 다음에 지식, 그리고 또는 뭐 지능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다. 그리고 평등하게 될 수 있도록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해줘야 된다는 논리. 이게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치근짓입니다. 동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정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자체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할 기본 소양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준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표현 너무나 달콤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하면서 얘기를 그런 거잖아요. 나는 시작이 변호사고 시의원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넌 뭐 하고 있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 한 사람을 왜 개돼지처럼 바라보는? 너 개돼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까지 그 변호사 그거 뭐라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잘났다고 떠들고 있어. 너는 직업이랑 학교 어디냐고 물어보면 왜 부들거리냐. 야,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넘기면 돼. 근데 정치인이 본인의 책임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약자를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정치나 공적 영역의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약자의 힘이에요. 그 자본주의는 일주일표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힘이 더 센 게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정치는 민주주의는 1인 1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표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정치는 약자의 가장 큰 무기이자 힘이거든요.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를 또 다른 방식의 자기가 우리 그 서민들, 국민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나 변호사야, 뭐 이런 사과글도 사과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상호 토론 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첫 댓글이 학벌 비하로 시작했기 때문에 온전히 제 불찰이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냥 놔두라고.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